이번 차시부터는 건설 경영 총론이 시작됩니다. 먼저 건설 경영 일반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은 건설은 인간에게 유용한 시설물을 짓는 행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건설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 산업은 3차 산업이다. 3차 산업으로서의 건설 산업은 건설 공사업, 즉 건설업과 건설기술 용역업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건설 경영 일반으로서 먼저 건설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건설업의 분류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건설 산업의 현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 다음에 건설 환경,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건설 환경은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건설 프로세스, 두 번째는 건설 산업을 먼저 어떻게 분류되는지, 분류와 그 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설 환경은 어떤 것이냐, 건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건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건설 사업에 대한 그 프로세스, 순서, 절차라고도 하죠. 건설 사업의 프로세스는 건설산업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건설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좀 안내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 프로세스는 맨 처음 기획 활동이 수행돼야 되고요. 기획이 끝난 다음에 기획 내용을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산 활동으로서 시공,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과정을 관리하는 감독 활동이 병행되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시설물이 완성된 것이니까요.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용하고 유지관리하는 이러한 순서로 건설 사업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설계, 그 다음에 공사, 감독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기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획에 대한 내용은 먼저 정부 공사일 때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구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건설 사업에 대한 그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게 되죠. 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명분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기획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에 대해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필요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예측을 하고, 예산은 확보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진행에 차질은 없느냐, 뭐 여러 가지를 그 리스크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어느 지역에 건설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영향을 파악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법적인 저촉사항들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구상이 끝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 분석. 이 타당성 분석은 뭐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위치, 용지 측면에서, 또 교통 접근성에서 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비를 추정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범위 내에서 나중이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사업 계획에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사업 기간, 착수일은 언제이고 완공일은 언제이고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 정부의 예산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민자를 유치하느냐, 뭐 이런 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완공된 다음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건설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운영 계획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보전 계획, 개발을 통해서 자연 환경, 인문 환경이 파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건설 행위를 통해서 환경 보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이러한 그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 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이 사업 계획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설계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가 되죠. 시설물. 그래서 토목 인프라에 대한 시설물 설계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설계 또는 조경 시설에 대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설계는 구체적으로 측량이나 집안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측량과 집안 조사에 기반해서 기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 설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제가 인용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어떠한 것이 기본 설계인지 기본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끝나면은 상세 설계, 실시 설계라고도 하죠. 실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은 설계의 경제성, 안전성 검토가 있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여기에서 이 경제성이라고 하면은 본래 사업 계획 취지에 맞는 그러한 그 경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비가 나중에 급증하게 돼서 예산이 할증될 소지는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의 여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그 LCC 관점에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관점에서 그 경제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LCC 관점에서 경제성 검토하는 그 기법을 우리는 V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LCC나 V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차시로 강의를 구성하게 돼서 자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계의 경제성, 그 다음에 기본 설계에 대한 경제성, 그 다음에 실시 설계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 이렇게 각각 그런 설계 단계별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과 안전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설계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 이 건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비와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매우 중요한 그런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성과 안전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획과 설계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면은 기본 설계, 실시 설계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설계 활동이 끝나게 되면은 설계 도서가 성과물로 남게 되죠. 설계에 대한 성과물은 설계 도면과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시방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면과 시방서를 가지고 공사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단계에서는 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원되기도 하고요. 또 감독을 위해서는 감리회사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를 발주하고 또 발주가 끝나면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입찰 과정은 일단 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공모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입찰하는 방식은 공공기관과 그러니까 공공 발주기관과 민간 부문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발주기관, 즉 발주청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민간 발주자들은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기도 하다는 점이 이제 큰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입찰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은 공사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공사 단계에서는 아울러서 발주자의 입장에서 감독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하지만 발주자가 스스로 공사를 감독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발주자는 감리자를 선정해서 그 감독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사하는 방식, 공사 방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종합건설사에서 대부분 건설공사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건설사만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현장에 추가로 투입이 되는데요. 이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주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직접 시공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기 때문에 하도급 시공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도급 시공. 그러니까 종합건설사 입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협력업체를 동원해서 공사하는 방식을 하도급 시공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접 시공에 대비해서 이제 간접 시공 방식이다. 그렇게 하도급 시공 방식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합건설사는 특성상 하도급 시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자원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 장비를 직접 운용해야 되는데 만약 그 일거리가 많지 않을 때는 미리 확보해 놓은 인력을 놀릴 수가 없고 미리 구입한 건설 장비를 놀려두게 되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는 고정비 부담을 고려해서 일이 있을 때는 하도급을 주고 일이 없을 때는 하도급 계약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도급 시공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종합건설사들이 하도급 시공 방식으로만 공사를 하게 되면은 종합건설사들은 그냥 사무실 유지만 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의 그 위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딴 사람이 직접 공사를 해라 하는 그 직접 시공 의무 제도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이죠. 50억 미만 공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형 공사들 50억이 넘는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도급 시공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건설 현장에서는 종합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협력업체, 종합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시공을 하던 하드급 시공을 하던 해서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 건설 목적물, 즉 시설물이 완성하게 됩니다. 토목 인프라이던 그러니까 도로나 항만이나 댐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그 건설 시설물들이 완성이 되면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 과정에서도 많은 수선 공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단계에서도 건설 업무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의 프로세스는 기획, 설계, 공사, 유지 관리 이렇게 4단계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건설의 업무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기획을 하는 일도 건설입니다. 그래서 기획만 하는 건설 회사를 우리는 개발 회사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사무소, 그다음에 종합 전문 건설 업체, 그다음에 감리 회사 또는 CM 회사, 그다음에 유지 관리 회사, 시설물 유지 관리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 참여 건설 업체의 이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건설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건설 산업에 대한 그 분류와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산업을 먼저 분류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먼저 이 건설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건설업이고요. 하나는 건설 기술 용역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건설 공사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업과 건설 기술 이용역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으로 많은 업종을 일일이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업종에만 해라 하고 업종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그 다음에 기타 다수의 법령 18개 그 법에서 그 종합건설업과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하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종합건설업, 또 하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이라는 것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종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업체를 전문건설업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업종이 6개이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 업종이 47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6개 업종을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 토목, 건축, 토건, 그 다음에 플랜트, 조경 이렇게 5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업이라는 그것도 종합건설 업종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6개의 업종이 있고 전문건설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29개가 있고 기타 관련법에서 18개 업종이 있어가지고 47개에 대한 그 전문건설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전문건설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하도급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전문건설 업종이라 할지라도 발주자로부터 다이렉트로 직접 공사를 받는 도급공사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또 전문건설 업종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된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종합건설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간 겸업이 현재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 용역업인데 용역업은 사람만 투입되는 업을 말합니다. 공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 장비, 자재 이렇게 3가지가 투입되는 것이고요. 건설기술 용역업은 오로지 사람만이 투입되는 그 업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설계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 용역이 있는데 이 감리 용역을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014년서부터 감리라는 말을 건설 사업 관리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법률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기술 용역 업종은 대표적인 게 설계와 감리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구체적으로 설계 업종과 감리 업종을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용역 업종을 크게 이제 자세하게 8개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 하면은 건설업과 건설기술 용역업을 말하는데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고 각각 6개 업종과 47개 업종이 있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 용역업은 주로 사람을 투입하는 업종인데 설계와 감리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총 8개의 업종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설업과 건설기술 용역업에 대한 분류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종합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전문건설업도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은 또 종합건설업을 또 겸해서 자격 요건만 갖추면은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또 하나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용역업을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용역업을 하는 사람은 또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칸막이 업종이다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차제에는 이런 그 업종 간의 이런 칸막이가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이내에 좀 철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건설 산업 분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건설 산업의 현황은 어떠냐?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산업에 대한 현황. 먼저 국내 건설 시장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건설 인프라가 대부분 완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대체 수요는 발생될 수 있지만은 신규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형 공사 물량은 이미 고갈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업체 수는 오히려 또 일감은 줄어드는데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회사 숫자를 늘려나가는 이런 경향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건설 시장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는데요. 이런 5대 건설 강국의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속이 매우 없습니다. 일단 단순 도급 공사 위주의 그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위상이지 용역업에 대한 그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그 마켓 쉐어는 매우 미미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만이 좀 앞으로 좀 그 이러한 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 대응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응 과제. 자,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일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건설 시장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건설 시장에서 단순 도급 공사만을 해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이미 해외 건설 시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7, 80년대와 같은 중동건설 특수 이런 해외 건설 공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해외 건설 시장에서 용역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우수한 인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한 그 용역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 나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 5대 건설 강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공사도 잘한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한테
품질 좋고 싼 값에 공사를 해줄 테니까 용역도 우리한테 다오. 용역이라고 한다면은 기획 용역, 설계 용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감독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시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야 되고, 그러한 준비를 대형 건설사에서도 지금 치열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해외 건설 시장을 우리가 공략해 나가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은, 또 국내 건설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심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내진 보강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수선 위주의 작은 대수선이 아니라 소수선 위주의 인프라 시설물 관리 쪽에서 그 새로운 유지관리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측면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환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환경.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사업 경영에 임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저는 6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주문 생산이다. 근데 주문 생산만 있지 않고 계획 생산도 있다. 요거에 대한 과제와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개의 이동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집 바깥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공장 생산이 아니라 5개 생산이기 때문에 4계절의 영향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이동 생산이기 때문에 가설재의 그 전용성이나 그 다음에 장비의 접근성, 그 다음에 이 자재의 수송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생산 체계입니다. 하도급 생산 체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건설사는 직접 시공보다는 하도급 생산 방식, 하도급 시공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업체 관리가 매우 중요한 성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 생산 방식은 종합건설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입니다. 노동집약적이다. 건설 생산은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전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조달하는 게 제일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생산 방식을 우리가 특히 염두에 둬야 되는 건설업체는 전문 건설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전문 건설업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죠. 기능공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고, 또 불법 체류자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조달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능공 부족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계화 시공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동화 시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업체가 바로 전문건설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품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이런 그 건설 환경이 있습니다. 단품 생산 방식이라는 거는 현장마다 도면과 시황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사용했던 도면과 시황이 지금 현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매뉴얼화 시키고 그 다음에 표준화해 가지고 이런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야만이 기성금 수입을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 금융 비용을 이렇게 절감하기 위한 그런 그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는 사업 기간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들은, 또 참여하고 있는 건설 기술자들은 이런 6가지에 대한 그 건설 환경 과제를 항상 머리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설 경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기반해서 다음 차시서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또 안내될 것입니다.